안녕하세요. 애니캐스트입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리몬스터의 요약입니다. 제 요약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우리는 카나타를 소개받습니다. 그는 미친 여자와 데이트를 하며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리고 그 30번의 칼자국이 그를 끝장냈다는 게 충분히 명백했죠. 그래서 카나타는 최악의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생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이 못생긴 고블린이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 노인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고브로아를 지어준다. 그 후 노인은 그에게 추가 단백질을 위해 커다란 기름진 구더기를 목구멍에 밀어넣는다. 고브로아는 아직 아기라 말을 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둘째 날, 그는 깨어나 자신이 못생긴 초록색 아기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똑같이 못생겼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자신이 죽었고 이제 이 약하고 무력한 아기 상태로 갇혀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아름다운 인간 얼굴을 잃은 것에 대해 울며 보낸다. 셋째 날, 그는 고블린들이 인간보다 훨씬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대머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움직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는 이 새로운 삶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넷째 날, 이제 거의 다 자란 고블린들은 구더기 접시를 들고 있는 장로를 다시 만납니다. 장로는 그들을 빈대라고 부르며 오늘부터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버와는 기꺼이 구더기를 먹는 것에 대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순수 단백질이므로 어쩔 수 없이 먹어치웁니다. 그 후 그는 홀로 넓고 험한 세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동굴을 나서자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모든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한 멋진 세상을 본다. 그를 따라오는 또 다른 고블린이 있는데 그는 밖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라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서 고버와는 그도 처음 보는 곤이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한다. 다른 고블린의 이름은 구키치이고 비록 그는 똑똑하지 않지만 고버와는 그와 함께 팀을 이루기로 한다. 중요한 이유는 그의 육체가 매우 강해서 사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속에서 토끼를 발견하고 고버와는 구키치에게 정면으로 쫓아가라고 한다. 토끼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그게 바로 계획의 일환이다. 고버와는 근처 나무에 숨어 있었고 토끼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뛰어내려가 나뭇가지로 토끼의 척추를 부러뜨린다. 이 사냥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토끼를 잡고 나자 구키치는 더 많은 고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고버와는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누가 보스인지 보여줘야 해. 그에게 단호한 사랑을 퍼붓고 나서 고버와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토끼를 손질하기 시작해. 옥수수를 뽑아내고 그것을 살펴본 후 그는 이걸 무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아. 그때 머릿속에 알림이 떠오르는데 고버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노인은 이런 튜토리얼을 안 해줬거든. 하지만 그가 너무 많이 생각할 새도 없이 구키치가 완전히 회복되어 고기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 고버와는 결국 고기를 꺼내주고 구키치는 그걸 엄청난 감사함으로 쏙쏙 먹어치워. 5번째 날, 두 사람은 사냥 전략을 계속 진행하고 고버와는 토끼뿔을 무기로 성공적으로 구현해냈어. 그가 토끼에서 또 다른 뿔을 뽑아내자 머릿속에 또 다른 알림이 떠올라.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 고기를 먹으려고 앉았는데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눈이 파랗게 빛나더니 토끼한테서 탈출 기술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됐어. 전생에 먹는 것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희귀한 능력인 흡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면서 모든 게 이해가 됐어. 흡수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몸으로 환생하면서 이전에 얻었던 다른 모든 능력은 초기화된 것 같았어. 그래도 어쨌든 하나의 기술이라도 남은 게 정말 다행이라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만족했어. 숲에는 먹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몬스터들이 많으니까. 6일째 되던 날, 고버와는 이미 그의 끝내주는 고기 덕분에 여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은 시도하다 죽었는데 그와 구부키치가 뿔 달린 토끼를 잡았다는 사실에 완전 놀라워했어.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머리가 자라면서 그것이 고블린도 모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고버와와 구키치는 그냥 완전히 대머리야. 고버와는 그녀에게 다음날 사냥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 제안에 기뻐한다. 하지만 7번째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냥을 연기해야 한다. 그는 다른 할 일이 없으니 고버와는 전에 가본 적 없는 그곳에 숨겨둔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하지만 그가 곧 보게 될 것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는 인간 여성들 무리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고블린 슬레이어가 이 미친 세상에서도 항상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만 대신 시간을 들여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그때 고블린 장로인 고부자이가 다가오는데 고버와가 생존에 대한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는 고버와가 예상보다 빨리 레벨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고버와는 여기에 레벨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고부자이는 그에게 이 말을 톡톡 치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고버와는 장로가 현재 86레벨임을 확인하고 고부자이는 100레벨에 도달하면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고블린들은 너무 빨리 늙기 때문에 고부자이는 이제 20대이지만 엄청 늙어 보입니다. 떠나면서 그는 유망한 젊은이들이 마을에서 돌아오면 진화한 호구 고블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고버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고버와에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날, 날씨가 개어 고버와는 다른 2명과 함께 사냥을 나섭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그들은 완전한 프로처럼 협력하여 일합니다. 곰미는 후방을 맡고 고버와는 원거리에서 지원하고 고부키치는 선두에서 길을 낸다. 그들은 많은 고기를 얻었고 곰미는 두툼하고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맛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고버와도 한입 빼어 물고 그 뱀고기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다음 날도 계속 사냥을 하지만 11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알 수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거대한 박쥐떼와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달아나지만 박쥐들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고부키치와 고버와는 남아서 박쥐들과 맞서 싸우기로 한다. 처음에는 압도당하지만 고버와가 자신의 악마의 눈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박쥐들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한다. 꽁꽁 언 박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박쥐 시체들을 먹어치우는데 고버와는 박쥐고기를 먹고 반향정위, 독 저항성, 심지어 코로나19까지 얻게 됩니다. 그들이 왕처럼 먹고 있는데 다른 고블린들이 배가 고파서 다가옵니다. 혼자 사냥할 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죠. 그날 밤, 그 바보들은 자기들 잘못인데도 고버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은 고버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항상 굶주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버와가 그들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맞서 싸우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독의 양을 잘못 계산해서 공격해온 고블린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처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암살하려 했으니까? 그때 곰미가 나타나고 곰미가 그녀의 소중한 곰미를 공격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곰네와도 그들에게 동정심이 생긴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사냥을 나가고 협동 공격을 계획한다. 오크는 제 갈 길 가고 있는데 구키치가 그 눈에 바위 하나를 던진다. 눈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자 구키치는 달려든다. 오크는 그를 도끼로 쳐서 밀어내지만 그 직후 또 다른 바위가 오크의 손가락을 부숴버린다. 그 후 그들은 곤봉으로 오크의 무릎을 부숴버린다. 그리고 곰네가 끝내 그 오크의 머리를 여러 번 찔러서 처치한다. 그 오크가 죽으면 그들은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남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고버와는 그걸 모두 동굴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은 고기를 모두 가져오면 고버와는 굶주리고 피곤한 고블린들을 모아서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씩 고블린들은 무릎을 꿇고 고버와의 맛있는 고기를 마치 돼지처럼 처먹기 시작한다. 그들을 보며 고버와는 자신이 과거의 삶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환생이 몸만 바꾼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변화시킨 건 아닐까 생각한다. 그날 밤 모두가 기절한 후 고버와는 자신도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귀찮은 알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신이 레벨 요구치를 초과했다고 하며 곧 호그로블린으로 진화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졸려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고버와가 깨어나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하룻밤 사이에 외모가 변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게다가 환생 전 자신의 모습과 훨씬 닮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머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구키치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고부미는 변함없었지만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소란이 무슨 일인지 보러 왔고 고버와와 구구키치가 겨우 2주 전에 태어났는데 진화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구키치는 고버와의 주의를 끌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버와와 직접 싸워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버와도 도전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시합을 시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숲에서 권투를 시작하는데 구구키치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베루아를 이길 만한 전투 기술이 부족합니다. 고베루아는 구구키치의 주먹을 피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구구키치는 패배를 인정하고 고베루아의 엄청난 힘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고베루아도 그에게 칭찬을 합니다. 힘으로 따지면 구구키치가 이 근처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고베루아는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를 듣고 곧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직감합니다. 그는 근처에 숨어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고부미를 불러 곧 필요하게 될 그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석궁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늑대들이 언덕 아래로 토끼들을 쫓고 있었고 모든 토끼를 죽이고 나자 다음 희생자를 노리는데 불쌍한 녀석은 자기 일이나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오크는 달리기 시작하지만 그 늑대들은 쉽게 도망가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추적하다가 결국 따라잡아 찢어버린다. 고버와와 구키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진화한 후 얼마나 강해졌는지 테스트할 완벽한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버와는 고미에게 크로스보우로 늑대들을 쏘라고 신호를 보내고 리더가 처치되자 고버와와 구키치는 달려들어 늑대들을 박살낸다. 알파가 없어진 늑대들은 협동심을 잃고 그들은 빠르게 처리해서 모든 늑대를 처치했다. 오직 리더 늑대만이 아직 서 있는데 그마저도 상처로 쓰러진다. 그가 쓰러지자 고버와는 나아가 입을 벌리고 그 늑대의 커다란 한 입을 베어 물어버린다. 그 일은 그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능력을 주는데 그중 하나는 리더십이다. 고버와는 죽은 늑대들을 동굴로 가져가고 다른 고블린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 스스로 음식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모두 무릎을 꿇고 고버와에게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한다. 고버와는 사냥하는 법을 모른다면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무기가 필요하면 만드는 법도 가르쳐줄 거라고 한다. 그로 인해 모두 고버와를 매우 좋아하게 되고 그는 고블린들의 확고한 리더가 된다. 아마 그의 리더십 덕분일지도 모르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동료들을 이끌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계속 먹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그 후 고미는 고버와 군주에게 요리될 준비가 된 불타는 여성으로 변신한다. 17일째 되는 날 잡혀온 모든 여자들은 자살했고 고버와는 가자이와 함께 조용히 추모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24일째로 넘어가서 고버와는 다른 고블린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유망한 적들을 먹어치우며 멋진 새로운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다른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고버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자신의 무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이는 그를 막고 이 고블린들이 그들의 약탈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버와는 이 약탈자들이 자신의 세대 고블린들의 아버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약탈자들은 또 다른 무리의 여자들을 잡아왔고 악당 고블린들은 모두 기뻐했는데 그들이 마지막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고블린 DNA는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종과 교배해도 고블린 새끼가 태어난다. 고버와는 그 번식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 여성들을 자신이 돌볼 수 있냐고 묻지만 약탈자의 리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버와의 고블린 일당은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 두 그룹은 분열되기 시작한다. 그때 두 명의 고블린 소녀가 등장해 양측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내전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 한다. 이 두 명의 천재 소녀는 호바스토와 마법사 호브세다. 그녀들은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두 세대의 리더가 싸워서 승자가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약탈자는 고버와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하고 고버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고버와가 신기한 실 움직임을 보여주자 싸움은 금방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고버와는 그것이 그냥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그는 악마 거미를 먹은 후에 이 능력을 얻었고 거미줄을 만들 수 있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없는 동안 그런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고버와는 자신을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고버와는 인간들에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결국 인간 마을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보와의 행동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 남자는 인간들의 지식을 얻고 싶어 했고 고보와는 그들에게 질문을 퍼부어 그 여자들이 여행 상인이었음을 알아냈다. 고블린들이 공격했을 때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이 5 여자만 살아남았다. 28일째 되는 날 고보와는 그 여자들이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보와는 그들을 돕고자 음식을 만들었다. 2명의 여자는 뛰어난 요리사이자 재봉사였다. 안경 쓴 여자는 연금술사였고 멍한 여자는 감정사이자 대장장이었으며 빨간 머리 여자는 초보전사였기에 고보와는 그녀를 나중에 훈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보와는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켰고 그들이 지칠 때면 거침없이 비난을 퍼부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사냥 대신 단체 훈련에 집중하고 승무원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그들의 머리에 새긴다. 31일이 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고보와와 고부키치는 모두가 경탄하는 가운데 미친 듯한 스파링을 벌인다. 그날 밤 고보와는 몇몇 고블린들이 인간 여성들을 만지는 그의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걸 감지한다. 고보와는 그들 중 1명을 무자비하게 처치하고 나머지들을 제압한다. 그는 자신이 세운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험담을 한 고블린을 처벌한다. 고보와는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빨간 머리 여성은 그의 품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한다. 다른 고블린들이 나타나자 고보와는 고부키치에게 제압된 고블린들을 밖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한다. 그는 또한 곧 자신이 할 일을 목격하게 하려고 고부미에게 나머지 부하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밖에서 고보와는 이 바보들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흠씬 두들겨 패며 마을의 규칙을 모두에게 확실히 이해시킵니다. 모두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이해했으므로 고보와는 그들을 해산시킵니다. 고보와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직전까지 멈추지만 가장 심하게 얻어맞은 하비우케는 다음날 아침 죽습니다. 32일째 되는 날 고보와의 부하들은 다시 한번 멋진 팀워크를 발휘하여 무시무시한 삼각불말을 쓰러뜨립니다. 말이 저항하지만 그것은 고보와가 새로운 능력을 많이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중 하나는 트리플 버스트라고 불리는데 한 번의 공격으로 3번의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집니다. 그날 밤 불타는 머리카락을 가진 녀석이 고보와의 침대에 누워있고 그는 그녀가 전날 밤의 드라마로 엉망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고보와는 그녀를 위로하고 밤새 지내도록 허락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고미도 거기서 편히 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 그날 그들은 고베라는 이름의 여성 고블린이 호부 고블린으로 레벨업한 것을 발견한다. 전반적으로 상황은 꽤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고미는 원거리 유닛을 담당하고 구키치는 군대를 이끌며 호바스토는 기동대대를 관리하고 고베는 지원 역할을 맡아 모든 자비를 처리한다. 합세는 마법사 대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재 그들의 팀에서 마법사는 그녀밖에 없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고보와는 훈련을 대장들에게 맡기고 사냥을 위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한다. 그는 강력한 종말 마법을 다뤄보며 그 힘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트라이온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보와가 너무 자만해서 북쪽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피로 물든 섬뜩한 곳에 발을 들여놓고 늙은 고부지가 모든 고블린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북쪽 숲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걸 기억해냅니다. 그 안에는 붉은 곰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붉은 괴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보와는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짐승이 트라이온을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발기는 것을 봅니다. 전에 트라이온의 갑옷은 골칫거리였지만 이 곰은 버터처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붉은 곰이 나타나고 고보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도망쳤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고보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짐승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고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삼켜버리려 합니다. 1단계에서는 자신의 멸망 마법을 시작으로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고부미는 고보와를 한동안 보지 못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집니다. 한편 고보와는 붉은 곰이 자신의 멸망 마법을 막기 위해 오른팔을 희생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곰은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고보와는 삼각불에서 얻은 최고급 갑옷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부루는 공격으로 전환하여 곰의 머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의 무기는 곰의 두개골에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곰은 그를 날려버립니다. 고보와는 끈으로 곰을 묶지만 그 녀석이 풀려나면서 불꽃 같은 숨을 내뿜습니다. 숲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고보와는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 공격에 당한 건 전생에 불을 뿜는 곰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매우 위험하니
고버와는 승리하기 위해 몇 대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버와는 다시 공격을 시도하며 불꽃 숨결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짐승은 겉보기엔 강하지만 고버와는 영리하게 불꽃 숨결을 이용해 곰의 입을 관통합니다. 고버와는 자신감에 차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사나운 곰이 그를 다시 공격하고 고버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지만 그 강력한 공격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무승부라고 인정해야 해. 적어도 그의 칼날이 곰의 입에 박혔으니 그 녀석이 더 이상 불을 뿜을 수는 없었어. 이 미친 듯이 강한 곰은 아직도 힘이 넘치고 고버와는 한 번의 공격만 더 받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고버와는 엄청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는 미친 듯이 그럴수록 고기 맛이 더 좋을 거라고 외쳐. 고버와는 계속 싸우며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지만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곰에게 자신이 곰을 먹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고 다시 공격을 시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팔 하나를 잃어 34일째 되는 날, 고버와는 마침내 이 미친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어. 마침내 그는 곰을 먹고 강력한 특성들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피해와 미친 힘 같은 것들입니다. 고버와는 곧 기절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레벨 값을 초과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희귀한 오거 종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의식은 사라지고 고버와는 작은 글씨도 읽지 않고 그냥 개를 선택합니다. 35일째, 고버와는 계속해서 곰을 먹으며 더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특성들을 얻습니다. 그는 칼을 잡으려 하지만 어쩐지 칼이 이제 더 작게 느껴지고 고버와는 자신이 오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고버와는 마을로 돌아가지만 모두들 그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며 왜 오거가 그들을 향해 웃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고브루가 여기 있으면 그들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고비가 그를 알아보지만 그의 진화에 놀라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오래 사라졌다는 것에 화가 난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다치게 하지만 그래도 고브루에게 혼을 낸다. 그녀는 그가 팔을 잃은 것에 화가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붉은 곰을 처치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고부자이로. 그는 고버와가 태어난 지 단 한 달 만에 북부숲의 주인을 물리쳤다고 지적한다. 모두가 그에게 궁금한 점이 100만 가지지만 고버와는 그저 자신이 살아남아 이 새로운 세상에 온 집에 도달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고버와가 오거로 변한 이후로 고민은 그에게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친구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가 창고로 들어가자 거기 있는 여성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자 그들은 조금 누그러진다. 한 명의 인간 소녀가 이 부서진 도끼를 보고 그것을 고칠 생각에 신이 난다. 그리고 고베루아가 그곳에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마법의 돌로 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한다. 고베루아는 그녀의 열정에 감명을 받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스톡홀름 증후군이 강하게 온 것 같아 그녀는 그것을 좋아한다. 반면 고미와 빨간 머리 소녀는 그것을 완전히 싫어한다. 그들은 고베루아가 다른 소녀에게 관심을 주고 있어서 질투를 한다. 그때 고베루아는 쌍둥이들을 살펴보러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두 사람만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베루아에게 추가 인력을 부탁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이 부탁하자 고베루아는 몇몇 고블린 소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쌍둥이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고베루아조차도 그들이 고블린을 이렇게 빠르게 좋아하게 된 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은 일주일 전에 고블린에게 전멸당했었죠. 고베루아는 농담 삼아 그들이 훌륭한 아내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 소녀들은 그 아이디어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붉은 머리와 고비미는 확실히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약을 만들고 있는 녹색 머리 소녀를 확인합니다. 그는 작은 병 중 하나를 확인하고 그것이 완전한 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보호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블린들의 음식에 독을 넣어 모두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는 믿을 만한 고블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고버와는 자신의 평소 훈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우거 상태에서는 다른 고블린들과 싸울 때에도 힘을 조절하지 않으면 거의 죽일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싸우는 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구구키치는 패배를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사냥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버와는 걱정하면서도 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가 평소처럼 보낸다. 그리고 고버와는 드물게 혼자 있는 홉세 옆에서 바느질하며 시간을 보낸다. 붉은 공과의 싸움에서 팔을 잃었지만 슬라임 능력 덕분에 별로 불편하지 않다. 어쨌든 고버와는 홉세에게 책을 돌려달라고 읽던 것을 마저 읽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홉세는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책을 읽는다. 다음 날 고버와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고베가 급하게 달려온다. 다친 감염석을 안고 온 고베. 고버와는 그것을 치료하려 한다. 하지만 맙서사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약제사에게 도와줄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치료 후 카벙클은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주변에 있는 낯선 사람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녀는 목숨을 구해줘서 매우 감사해합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녀는 자신을 귀한 자라고 소개하며 얼마 전 인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카벙클 이마의 보석은 엄청난 돈, 10억 골드 코인이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리터너는 자신을 쫓고 있는 모험가들을 떼어놓을 수 있도록 고베로아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보니 리터너는 오래전에 한 전설적인 마법사가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인공 카르번클이었다. 하지만 공격을 받는 동안 그녀를 살게 하는 핵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의 주인은 인간에 대해 큰 원한을 품고 있었고 죽어서도 그 원한을 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보물이 인간의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고블린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원했다. 그래서 고베로아가 그녀가 쫓고 있는 모험가들을 처치하는 걸 도와준다면 그녀는 기꺼이 모든 보물을 그에게 넘기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금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고베로아는 쉽게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모두를 모은 후 오늘 이 보물 장소에 가서 인간들을 겁주기로 했다고 폭탄 선언을 한다. 그는 대장장이 소녀에게 며칠 전에 말했던 영혼석 칼이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것을 건넨다. 고버웬 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바보들을 겁주려면 빈손으로 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 고블린 팀은 카르벙클이 말한 보물 장소로 깊숙이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자 고버웬 고키치와 일행에게 숨어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인간들과 협상하려고 한다. 그는 혼자서 돌아다니며 모험가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갑자기 그 같은 바보들이 나타나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그들은 이제 5억까지 상대해야 한다며 불평하지만 결국 그를 빨리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한 암살자가 살해를 시도하려 하지만 고버우는 그것을 한참 전에 간파하고 맨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낸다. 모험가들은 그 암살자의 은신이 이렇게 쉽게 들켜버린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다 고버우가 끼어들어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하다가 수호자까지 해치려 했다고 소리친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다행히도 고버우는 차분한 사람이라 그들에게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 그들이 그에게 공격을 퍼붓지만 그 공격이 너무 약해서 고버우는 아무렇지 않게 피한다. 고버우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떠날 기회를 다시 한 번 준다. 하지만 인간들은 대개 상식이 개입되면 갑자기 뇌 세포가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고버우가 분명히 그들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고버우에게 달려들다가 결국 그의 인내심이 끊어지고 해골을 부술 준비를 합니다. 그 모험가들은 고버우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버우는 자신의 지구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가두고 동료들에게 그 바보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모험가들을 두들겨 팬 후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고버우는 그 전리품을 모두 먹어치우고 아이템의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이제 그는 10만 개가 넘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멋진 아이템 상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리터너는 고버우와 그의 동료들을 보물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녀의 주인이 죽은 곳입니다. 멋진 물건들로 둘러싸인 그 남자는 마법사 벨벳이었습니다. 리터너는 자신이 영혼과 대화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영혼석을 많이 얻은 방법이라고 한다. 리터너의 시간이 다 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고버와 일행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라지면서 머리보석을 남긴다. 고버는 그것을 씹어 먹는다. 그들은 리터너를 위한 묵념을 잠시 한 후 그 일을 마치고는 가치를 지닌 물건을 찾아 약탈을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상자가 정말 유용하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고버는 시체를 이렇게 노출시킨 채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 불태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불태우자 시체는 재로 변하고 그 자리에 고버가 즉시 착용할 수 있는 건틀릿이 남는다.
그 건틀릿은 전설적인 마법 아이템인 것 같고 고버가 그걸 사라진 팔에 착용하자 그 팔과 합쳐져서 사라진 부분을 대체한다. 이 팔은 정말 대단하며 회전, 독 생성, 심지어 끈까지 만들어내는 등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일반적인 손처럼 작동한다는 거야. 다음 날 고버오는 보물방에서 얻은 장비들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말해줄게. 그 물건들은 전설적인 마법사가 수집한 것이라서 모두 최고급이고 엄청나게 강력해. 그래서 다음 날 고버오는 15명의 호구고블린과 그 일행에게 마법 아이템을 나누어주며 공정하게 전리품을 분배한다. 그는 이 주홍색 창과 멋진 마법 팔찌를 자신을 위해 챙긴다. 이제 그는 3개의 전설적인 마법 아이템을 모두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40일째 되는 날 고버오는 호구고블린들 중 누가 최고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투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냥감을 추적하러 떠난다. 첫 번째는 이 황금 거미인데 그는 그놈을 단 한 방에 처치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나서 황금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는다. 숲속을 계속 헤쳐나가던 중 그는 빛에 휩싸인 나무 아래에 서게 된다. 이건 조금 문제인데 이곳은 드라이어드라는 생물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드라이어드들은 지능이 있는 종족의 남자들을 사냥하고 그들을 유인해 먹이를 삼는다. 고부지는 고버옹에게 이들에 대해 알려졌고 그는 개인적으로 드라이어드에게 빨려들고 싶어한다. 하지만 고버옹은 그런 호화로운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드라이어드가 나타나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고버는 싸구려 정장처럼 맥없이 무너져. 침착하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여전히 처녀인 걸 떠올리지.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창밖으로 날아가고 고버는 그의 신성한 기술, 황금 당근을 펼치네. 드라이어드는 자신이 본 것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다음 5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만 말하지. 그리고 마침내 끝나자 드라이어드는 그에게 빨리 다시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애원하지. 고버는 근처 폭포로 가서 몸을 씻어. 하지만 어디선가 도마뱀 인간 한 무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서 그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덤벼들 만큼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처리하지. 다음 날 고버오는 크루 중 2명의 고블린이 마법사가 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홉제에게 훈련받으러 보내. 하지만 그는 다른 고블린들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에 홉제의 얼굴을 보고 뭔가 불편함을 느껴. 한편 동굴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갑자기 고버오와 사이가 나빠졌고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는 가장 차분해 보이는 초록 머리의 여자에게 가서 물어봐. 그녀는 그에게 모든 여자들이 화가 났다고 말해. 왜냐하면 그들이 고버오가 최근에 막 더럽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의 몸에 있는 드라이어드의 자국이 눈에 띄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선택되지 않은 걸 질투하고 있어. 심지어 초록 머리의 여자도 같은 기분이지만 그녀는 질투하며 침묵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기로 선택해. 이런 상황에서 고버오는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순순히 굴복하는 걸 알지만 고브맨은 자신도 한몫 얻지 않으면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알고 보니 다른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날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어. 고버오가 방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정도였지. 하지만 그 벽 뒤에서 일어난 일은 그 벽 뒤에 남아있어. 알겠지? 그리고 믿어줘. 나 절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얼마 후 고버오는 누군가 오는 것을 감지했고 그것은 화려한 요정들이었어. 인간들은 그들의 보물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요정들을 공격하려 했고 요정들은 고블린의 도움을 간청했어. 이 요정은 정말 불쾌한 태도를 가졌지만 마을에 2달치 식량을 제공했어. 고부자이는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고버오는 놀랍게도 거절했어. 그들의 상황 따위 신경 안 써. 그저 도움 요청을 진솔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 자는 고버르를 공격하려 하지만 고버르는 무시무시한 눈빛 하나로 그들을 겁먹게 만들어. 고버르는 숨겨진 궁수들을 물러가라고 경고하지만 이 바보들은 고버르를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는 걸 모르고 계속 공격해. 요정이 공격을 중단하고 고버르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 어쨌든 고블린들은 같은 숲에 살고 있으니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고버르는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자 고버르는 전설적인 무기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모든 요정들을 위압해. 고버르는 그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찌르면 100m까지 날아가는 무한한 창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자 요정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고 고버르는 그 녀석들을 다시 볼 일이 없기를 바라. 45일째
고버옵은 사냥을 나가 20마리의 회색 슬라임을 처치한다. 그는 슬라임의 핵을 먹고 체액 재생과 자동 복제 같은 능력을 얻는다. 고버옵은 자동 복제를 시험해보고 자신의 피로 작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그것에 눈을 통해 볼 수 있어 서로 연결된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고버옵의 머릿속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46일째, 그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피를 안감으로 넣어 옷을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옷이 전파기 역할을 하여 만약 그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면 유용할 것이다. 47일째, 고버옵의 미니 정찰병이 그 엘프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번엔 고버오가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지르고 엘프들은 너무 놀라서 꼼짝 못합니다. 고버오는 나타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그들을 낚아챕니다. 엘프 두목은 고버오가 자신을 무시한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징징거리고 그래서 고버오는 한 번 이상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엘프들은 두목이 바보짓을 한 것을 막지 못해 사과합니다. 고버오는 이미 결심을 했고 가혹한 결정입니다. 엘프 두목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만 나머지는 살아남을 기회가 있습니다. 고버오는 엘프와 고블린들 사이에 모의 전투를 벌이게 하고 이기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고버오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23명의 엘프 중 6명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웃긴 건 참가자들이 전부 남자였다는 건데 고버는 속으로 여자들이 탈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경기를 조작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고버는 간식으로 탈락한 엘프들을 먹어치우며 엄청난 능력을 얻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에게 자신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은 무사히 도망칠 줄 알았지만 고버는 그들이 여전히 고블린들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늙은 변태 고블린 고부자이는 엘프 포로들을 가지게 된 것에 흥분합니다. 하지만 고버는 포로를 함부로 만지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고부자이는 잘 지내겠다고 약속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고버는 엘프 두목에게 최종 처벌을 내리러 갑니다. 48일째, 우리는 고부키치가 레벨 100에 도달한 것을 봅니다. 49일째, 모두는 고부키치가 특별한 변종으로 진화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의 어두운 빨간색은 불의 반신의 축복의 결과이며 그의 철심 피부는 전쟁의 반신의 축복입니다. 고부키치는 고버옹이 5거가 된 이후로 상대가 없어서 싸워본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고부키치는 그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까 봐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부키치는 달라졌고 그들은 밖에서 멋진 훈련을 합니다. 고버옹은 여전히 싸움에서 고부키치에게 크게 이기지만 고부키치는 꽤 잘 싸웁니다. 결국 고버옹이 승리하지만 그 경기는 고부키치가 정말로 그의 라이벌임을 증명합니다. 그날 밤 고버옹은 매우 지친 상태로 갑자기 이상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녀석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하고 고버오에게 선물을 건네며 최소한 그것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버오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난다. 51일째, 고버오는 고키치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은 새로 4명의 호구골린을 데려왔다. 그중 한 명은 마법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성직자가 될 예정이다. 이 성직자는 호부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한다. 호부세이는 진화도 했고 레벨업하여 반마법군주로서 군주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마법군주들은 그녀의 팔에 이런 멋진 표식이 없지만 고버오는 그것들이 자신의 몸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호부세이는 너무 많은 만화가 흐르고 있어서 자신의 힘을 밖에서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난다. 그녀는 경악스러운 화염 공격으로 엄청난 힘을 과시하며 최소 20번 이상 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데.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현재 반쪽 마법 대마법사일 뿐이며 다음에는 아마 완전한 마법 대마법사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버오는 그녀의 진화에 맞춰 새로운 장비를 주고 질투하는 호바스토에게 곧 따라잡겠다고 말합니다. 고버오는 최근 진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고블린의 생후 첫 달 환경이 성장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지지만 고버오는 마을의 모든 고블린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52일째, 고블린들의 노년층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 젊은 고블린들이 그들을 바닥에 두고 가버려서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고버오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아무것도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면 그들의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버우는 그들에게 작별 선물까지 준다. 메틀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 정말 멋진 마법의 칼을. 53일째, 고버우는 오크에게 처참히 당한 인간을 발견한다. 그 사람은 거의 끝난 상태였지만 고버우가 그를 먹고 나서 그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버우는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해 그 능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능력은 몬스터 테이머라고 불러. 그날 밤, 고버우는 행복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어. 왜냐면 연금술사가 술을 만들었다고 밝혔거든. 54일째, 고버우는 마을의 고령 세대 고블린들이 떠났다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갈 기회를 제공해. 하지만 결국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모두 잔을 들어 건배를 했어. 55일째, 천재 고버우는 자기 피를 담은 귀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 통신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56일째, 고버우는 그 귀걸이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하고 모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었어. 57일째, 고블린이 트라이온을 처치했고 고버우는 그 인간한테서 받은 몬스터 테이머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 그리고 대박, 완벽하게 작동했어. 트라이온은 그들의 첫 번째 퍼미려, 동료가 되었다. 이제 58일째, 고버로는 멋진 큰 곰 퍼미려도 하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또한 검은 늑대 무리의 리더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으며 인간 여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바디가드도 있다. 하지만 59일째, 고버로는 큰 충격을 받는다. 이전에 그 약한 빨간 머리 여자애. 그녀는 완전 베데스 전사로 변해버렸고 식사 중에 고버로는 그녀가 새 직업을 얻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조금 후, 그녀는 뛰어난 사냥 실력을 자랑하며 고버로는 그녀의 새 직업이 그림자 병사라는 사실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주기적으로 괴물을 먹어야만 죽지 않는다. 하지만 젠장, 그건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낸다. 그 후, 고버옥은 인간들이 숲속에서 고블린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들과의 전쟁이 거의 다가왔음을 깨닫는다. 60일째가 되자 고버옥은 그의 탐색 능력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코볼트를 느낀다. 코볼트들이 동굴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쫓고 있는 존재들이 마법으로 움직이는 해골들임을 알게 된다. 고미의 궁수들이 해골들을 쏘지만 그들의 화살은 전혀 효과가 없다. 해골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키치는 상황이 정말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고버욱의 탐색 능력은 해골들 뒤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를 감지하게 해주는데 아마 그 신호가 해골들을 만들고 있는 존재일 것이다. 다른 이들은 해골들과 싸우려 하지만 호바사토의 공격으로 고버욱은 뭔가를 깨닫게 된다. 그것들을 자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부수는 건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그 놈들을 좌우로 두들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적들이 있어서 고버는 이걸 끝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머릿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해골 군대를 뚫고 나아간다. 그는 3초를 남기고 끝내지만 그 덕분에 그 모든 해골들을 소환하던 괴물을 처치할 수 있었다. 그 괴물을 먹음으로써 그는 하위 언데드를 소환하고 고급 장비를 물질화하는 등 여러 강력한 능력을 얻는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코볼트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 알고 보니 그들이 실수로 벨베데 보물 창고를 파헤쳤고 그 전에 고블린들이 약탈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큰 나쁜 해골이 있는 수호자를 깨운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은 무시무시한 흑색 오우거로 알려진 고버우의 동굴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제 이 코볼트들은 고버우를 자신들의 지배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종족을 얼마나 많이 없애왔는지 분명히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정글의 법칙임을 이해한다. 그들은 고버우에게 목숨을 빚졌기에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은 전적으로 고버우에게 달려있다고 선언한다. 고버우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직자에게 상처를 치료하게 한 후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다. 그는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흥미로운 무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61일째 되는 날 고버우는 고부키치와 함께 사냥을 나가고 12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고버우는 자신의 뛰어난 청력을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은 엘프 족장 딸을 납치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엘프 중 한 명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 족장 딸이 축제에서 돌아올 때 인간들은 공격을 시작해. 그들은 그녀의 경호원을 손쉽게 처치하고 그녀를 붙잡아. 고버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녀를 구하고 모든 인간들을 포로로 잡아. 62일째, 내 친구는 인간 군대가 20일 후에 공격할 거라는 걸 알게 돼. 고버우는 그 인간 12명을 다 처치하고 멋진 능력들을 얻어.
엘프 소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고버우를 보고 매우 두려워해. 고버우는 그녀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그건 엘프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야. 고버우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엉뚱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고 있다. 결국 그녀는 진정차를 마시고 조금 차분해지지만 고버우가 그녀의 경비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 그녀는 그가 그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난하지만 고버우는 인간과 엘프의 전쟁은 그의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고버우는 그녀에게 엘프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점에 더 화가 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고 고버우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쉬라고 말한다. 그날 밤 고버우는 그 늙은 변태에게 엘프 소녀와 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일러준다. 6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소녀를 엘프 마을로 데려다 준다. 그녀는 날개는 오직 고귀한 엘프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대개는 몸속에 숨겨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용도가 아니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서 가끔 튀어나온다. 그것들이 나타나자 고버우는 25명의 궁수가 자신에게 미스릴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운 좋게도 추장의 딸이 나서서 그 오우거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한다. 추장은 딸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고버우는 순수한 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보상을 원하고 계산을 한다. 이것이 추장이 사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 기회라고 생각한 고버우는 추장이 그에게 팔레노트라는 이름의 활, 가족의 보물이자 마법 아이템을 보상으로 준다. 딸은 그 활을 내놓자 놀라지만 추장은 그것이 딸의 안전을 위한 작은 대가라고 설명한다. 고버우는 괜찮다고 하며 그 대가로 엘프들에게 인간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두 팀은 이제 모두 긴장을 풀었고 엘프들이 고블린들에게 미스릴 장비를 가득 챙겨주었다. 족장은 실종된 엘리트 전사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지만 고버웁은 모르는 척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행동한다. 감사의 표시로 족장은 고버웁에게 최고급 술을 선물한다. 고버웁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지해줄 것을 약속하고 그날 밤 그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놀라워한다. 64일째, 고버웁은 고부미가 레벨업해서 댐피어 변종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게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호부 고블린들이 8명이나 늘었다. 고부미는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얼음의 신이 그녀에게 거대한 얼음을 창조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악을 사용할 때 나는 심지어 적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어. 고버웁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는 것 같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내지 못해. 그리고 고부도 진화해서 이제 반지구 군주가 되었어. 지구 군주들은 땅을 제어하고 자신의 몸을 강화할 수 있어. 그녀는 보석을 찾을 수 있는 번개 마법도 얻었어. 그리고 호바사는 반피의 군주로 진화했어. 그는 피를 직접 조종해서 무기로 만들 수 있어. 게다가 이 모든 진화한 고블린들은 이유도 없이 문신이 있는데 각자 다른 곳에 있어. 그들은 그 문신들이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고 주장해서 고버우는 그것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한다. 이 모든 변화를 겪은 후 고지인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종족의 힘순위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오그로는 5번째로 댐피어와 군주들 뒤를 잇고 있다. 오그로는 엘프들이 인간들과 전쟁을 벌일 때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그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소통 귀걸이를 나눠준다. 하지만 엘프 소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엘프에게 귀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금기시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그로는 기죽지 않는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야생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것이다. 오그로는 새로운 크루와 함께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소환된 하위 언데드 능력을 사용해 여러 마리의 해골을 소환하여 실전 훈련을 진행한다. 그는 해골들에게 갑옷도 입힌다. 갑옷이 좋을수록 해골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엘프들은 고전하며 대부분의 싸움에서 패배하지만 오그로는 여전히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룹 내에서 신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65일째, 오그로는 만화를 적게 사용하면 일반적인 해골, 좀비, 그리고 다른 언데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것들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지만 아쉽게도 그것들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훈련용으로는 좋고 경험치를 얻는 데 유용하다. 해가 뜨면 그들은 정화되므로 낮에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쉽다. 오그로의 부대는 이 제 100명이 넘는 대원들과 함께 깊이 굴러가고 있다. 코볼트들은 지금 꽤 힘든 상황이라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싸움 후 오그로는 고부프가 썩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게 걱정되지만 그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66일째, 오그로는 지구에게 해골들이 나오던 동굴 출구를 막아달라고 했다. 그는 또한 코볼트들을 보내 늑대 정령을 더 잡아오게 했다.
코볼트들은 예상보다 빨리 일을 마치고 늑대 20마리를 잡았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강력한 멧돼지를 만나고 어스는 그걸 단숨에 처치했다. 나중에 대장장이 소녀는 오그로가 붉은 곰과 싸우다 망친 도끼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명석, 철, 미쓰리를 섞어서 개조했습니다. 오그로는 감탄하고 대장장이 소녀는 자신이 속성 대장장이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힙니다. 67일째 되는 날 오그로 키치는 어스에게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오그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오그로 키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오그로는 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그로 키치에게 그날 밤에 마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그날 밤 오그로 키치는 어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스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그로 키치는 발걸음이 가볍고 오그로와의 시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오그로 키치는 평소보다 더 많은 타격을 성공시켰고 오그로는 그의 소년을 위해 일이 잘 풀린 것에 기뻐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시가 그 전날 담비에게 얘기했대. 그래서 오그로와 담비가 상황을 마련한 거야? 오그로 키치는 최근에 너무 강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오그로는 자신을 교체하고 검은 해골과 스파어를 해야 했어. 훈련 후 오그로의 평소 동료들이 사냥을 갔어. 그들은 오그로가 전에 본 적 없는 벌레 괴물들을 발견했고 그 덕에 그는 더 많은 능력을 얻었어. 가장 멋진 능력은 외골격이야. 오그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자신이 멋지게 변신하는 슈퍼히어로가 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이 새로운 외골격은 진짜 강력해. 자기 수리도 가능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오그로 취향에는 좀 너무 화려하지만 담비는 엄청 멋지다고 생각해. 오그로는 예전 옷을 다시 입으려 하지만 젠장, 결국 알몸이 돼버렸어. 알고 보니 평소 옷이 그 멋진 외골격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거야? 자기 옷이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아까워. 그 붉은 곰의 가죽으로 만들었었거든. 하지만 오그로는 이 외골격이 5가지 다른 형태로 변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걸 깨닫고 더 멋지다고 생각해. 그중 하나가 붉은 곰을 사용했으니 이제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곰곰이 생각해본 후 오그로는 공중전과 해전을 위한 형태를 원한다고 결정해. 그래서 벌레 중 하나를 등록해서 날개를 틔우고 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조종이 좀 어려워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69일째 되는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이 불같은 빨간 머리 여자가 오그로와 싸우려고 합니다. 꾸준히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요즘 더 많은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그로는 그녀가 작은 강아지 같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젠 다 자란 도베르만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여자는 요정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발석궁을 만들고 있지만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오그로는 그녀에게 방향을 바꿔 그것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오그로는 그녀에게 더 많은 재료를 주며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셰프 자매는 새로운 직함인 수석 셰프가 되었다. 오그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 삶에서 먹던 요리, 예를 들면 감자칩을 재현해보라고 시켰다. 그 후 오그로는 연금술사와 만나 마법 아이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에게 검은 해골의 뼈로 만든 이 뼈못을 보여준다. 이것은 맞은 대상을 그 자리에서 얼려버릴 수 있다. 다른 소녀들이 오그로가 연금술사와 가까워지는 장면을 보지만 그와 나는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70일째가 되고 몇 명의 엘프들이 그들의 우두머리 엘프를 대표하여 찾아온다. 요정들이 예전 동료들을 지나치지만 오그로의 귀걸이 때문에 어두운 요정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요정아이가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정들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그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값은 상관없고 적을 완전히 없애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그로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오그로는 이를 받아들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정족장에게 팔찌를 전달해서 계속 연락하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정보는 강력한 무기이고 오그로는 자신의 혈족 소형 정찰병들을 숲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모아 그동안의 노력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알립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최고의 용병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프로 전투원들입니다. 모두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그로는 그들이 파라벨룸 용병회사로 활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첫 번째 임무를 받았으니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모두 파라벨룸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71일째 오그로의 파라벨룸 부대는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총 36명으로 출격하고 스펠스의 마법 덕분에 애완 몬스터 37마리가 합류하여 총 73명이 됩니다. 오그로의 부하 중 한 명이 입수한 정보에 따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인간 군대 기지 주변에는 장벽이 있지만 오그로는 은팔의 속성 능력을 사용해 그걸 부숴버린다.
장벽이 무너지자 어시가 땅을 다루는 능력으로 인간들의 탈출 경로를 차단한다. 좀비와 스펠체가 앞장서서 협력된 마법 공격을 퍼붓는다. 오그로는 해골 무리를 소환하고 창도 던져가며 공격을 이어간다. 하지만 젠장, 그게 인간들을 모두 처치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놀란다. 그들의 방어를 이끌고 있는 레이디 나이트가 있어 오그로는 그녀에게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 포효한다. 인간들은 블랙 오그로가 언데드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레이디 나이트는 그를 함께 쓰러뜨리자고 선언한다. 인간 마법사가 공격을 시작하고 오그로는 레이디 나이트가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그는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을 둘러싼 만화를 평가한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가 그의 심장을 찌르려는 전략도 똑똑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그로는 그녀를 밀어낸다. 그런 다음 오그로는 자신이 보는 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그들은 모두 그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여기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죽기를 원했다. 오그로는 그녀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포로로 원한다면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녀가 패배한다면 그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그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기사, 마법사, 여사제, 불의 검을 든 여검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잡혀야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없애고 먹어치워도 됩니다. 그런 다음 오그로는 우리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 즉 일방적인 학살에 대해 설명합니다. 좀비의 매혹적인 악마의 눈은 인간 병사들을 완전히 매료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오그로 키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압도합니다. 블리자르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피를 무기로 만들고 어시는 자신의 기술로 지원합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적을 물리치지만 여기사는 오그로에게 한 방을 먹입니다.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하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 마법사가 공격을 준비하며 여기사에게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애원합니다. 스페라이는 그 마법사의 공격이 5레벨 마법임을 알아채고 오그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사단장은 오그로가 그 마법 공격을 받도록 자신을 희생합니다. 인간 마법사는 사과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마법을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기사단장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기사단장은 오그로가 능숙하게 마법 방패를 펼치는 것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스페라이 또한 그 방패를 만들기 위해 3레벨 소멸 마법, 은팔에서 나오는 진공 방패, 그리고 다른 능력들을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오그로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드래곤의 마법 공격을 막아냅니다. 오그로 일행의 완벽한 승리이며 그는 강력한 전사들을 모두 사로잡은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그로가 연회를 열고 미친 양의 능력을 얻음. 그 후 엘프들이 승리를 축하함. 오그로가 새로운 포로들을 확인하러 가지만 그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72일째 오그로가 귀걸이를 착용한 덕분에 인간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수 없다고 설명함. 그래서 엄청난 정보를 얻음. 장로 엘프가 그 정보를 요구하고 술로 대가를 제안함. 물론 오그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임. 오그로가 그에게 보낸 아이템을 사용하여 그는 포로들한테서 얻은 정보를 공유함. 거기에는 인간들이 다음 매복 작전에 사용할 비밀 통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적으로 엘프들을 사방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 정보를 얻은 오그로의 부대는 그 통로들을 따라 이동하며 함정을 설치하고 참호에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 군대는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약 500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마법사 100명도 함께 있습니다. 오그로는 엘프들이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면 엄청나게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그로와 그의 부대에게는 그저 연습일 뿐입니다. 오그로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도망로를 차단하고 바위를 던져 그들의 수를 줄이고 있다. 그들은 500명의 기사에서 300명으로 순식간에 줄어든다. 함정과 화살이 계속해서 그들을 줄여나가고 결국 100명도 채 남지 않는다. 그때 오그로는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든 이용해 벽을 쌓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전투는 일시적으로 멈춰선다. 그래서 오그로는 오그로 키치를 보내 그들의 지휘관과 싸우게 한다. 인간들은 물론 저항했지만 오그로는 모든 기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사들을 보냈다. 오그로가 궁금해하는 유일한 것은 오그로 키치가 자제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하지만 오그로 키치는 지휘관을 처참히 공격하고 지휘관은 오그로 키치에 대해 모든 것이 미쳤다는 걸 알게 된다. 오그로는 지휘관이 좋은 싸움을 펼쳤다고 칭찬하지만 결국 오그로 키치가 승리한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오그로는 연회를 벌이고 많은 능력을 얻는다.
오그로키치는 지휘관이 자신을 떠오르게 했다고 말하지만 오그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다미가 등장해 오그로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폭탄 선언을 한다. 74일째, 기사 포로들은 살아서 잡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지휘관은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과 잠자리가 있으니 그리 나쁘지 않다고. 기사들은 지휘관이 평민 출신이라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말한다. 저들 같은 귀족들에게 이런 죄수 신세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오그로는 지휘관에게 인간들이 엘프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캐냅니다. 알고 보니 모든 소동은 공주가 99% 치사율의 희귀병에 걸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제국의 왕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왕은 치료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인간들은 숲의 반신의 축복을 받아 만들어진 엘프들의 비밀 약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중에 어신은 광산 작업 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모두 공격받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물이 온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그로는 모두에게 이 약물이 치유 능력을 강화하고 나쁜 질병을 치료한다고 신나게 알려준다. 게다가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 모두는 새로운 목욕의 모든 혜택을 즐기고 오그로는 그것을 파낸 어시에게 칭찬을 한다. 75일째, 오그로는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인간 포로들을 이용한 새로운 훈련 계획을 세운다. 그 아이디어는 그들에게 실제 병사들과 함께 모의 전투를 하며 리더십 기술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준비가 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른 그룹의 리더를 이길 수 있으면 승리한다. 오그로는 옆에서 심판 역할을 하며 지켜본다. 예를 들어 스펠세는 방어부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미는 궁수들을 지휘하고 있다. 다미와 스펠스는 지휘 능력이 꽤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오그로키치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고블린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더 이상 뼈 가지고 놀 시간은 없다며 오그로와 1대1 대결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그로는 그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그의 동료들이 계속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그의 모습에 말이죠. 그래서 오그로는 그를 강철 기사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그로가 그에게 만화를 씌우자 그 남자는 놀랍니다. 오그로는 조금이라도 승부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를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그로가 힘을 발휘하자 기사는 오그로가 싸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흥분합니다. 오그로가 기사에게 덤벼들지만 기사는 오그로에게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오그로가 기사를 치유하자 오그로키치도 강철 기사와 싸우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오그로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오그로키치도 강철 기사의 정신에 감명받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나중에 그 남자는 자신이 여러 아인종이 사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소통이 더 쉽다고 설명합니다. 강철 기사는 오그로가 다양한 종족들을 잘 조직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심지어 오그로가 신의 개입으로 보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기사직을 그만두고 오그로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오그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는 그가 더 이상 포로가 아님을 의미하며 오그로는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할 계획이다. 오그로는 빨간 머리 소녀를 철의 기사 밑에 두고 그녀에게 강력한 인간 전투 기술을 가르치라고 말한다. 그 후 엘프 장로는 부상당한 인간들을 돌보기로 동의한다. 오그로는 인간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비밀 약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장로는 그것이 이전에 오그로에게 준 것과 같은 약이라고 말한다. 이 약은 정말 게임 체인저인 모양이다.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오그로는 오래된 엘프가 그렇게 귀중한 것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장로는 그들의 법이 인간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을 금지할 뿐 자신의 딸을 구한 오거에게는 예외라고 설명한다. 오그로는 처음으로 그 약을 사용해 보기로 결심하고 그것은 그에게 기묘한 느낌을 주며 또한 그에게 미친 듯한 치유 관련 능력을 부여한다. 오그로는 부상당한 인간 중 한 명에게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 사람은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그로 역시 놀란다. 이 능력을 얻는 일이 점점 더 미친 듯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방울의 피로 그 사람을 치유했으므로 더 많은 피를 사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그래서 오그로는 자신이 정말 미친 수준으로 레벨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81일째, 오그로의 부대는 인간 군대와의 세 번째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오그로는 300m 떨어진 곳에서 창으로 한 명을 정확히 저격한 후 그 힘을 이용해 창을 무한으로 만들어낸다. 그 타격이 정확히 꽂히고 20분 만에 전투는 끝난다.
오그로는 그 후 자신의 슬라임을 사용해 모든 시체들을 치웁니다. 보기에는 혼란스럽지만 모두가 블러드 사토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엘프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하는데 오그로가 몇 명의 인간들을 데리고 장로를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오그로는 인간들에게 장로가 다른 엘프들보다 더 친절하다고 장담하고 그 말은 사실로 드러나는데 장로는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장로는 오그로가 인간 군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기뻐하지만 그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원하지 않아서 다음 전투에 최고의 병력을 보내 전쟁을 결정적으로 끝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오그로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오그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사는 오그로에게 자신이 그의 완전한 헌신을 바친다고 말하며 왕국의 기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왕국의 공주를 치료하기 위해 엘프의 비밀 약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오그로는 왕국을 자신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이 세상에는 5명의 신이 숭배되고 있으며 이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오그로는 종말과 기원의 신에게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약을 제공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그로는 생각이 있는 듯하고 기사는 그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다. 83일째는 최종 전투의 날이다. 2000명의 인간 병사가 있으며 엘프들이 합류하면서 오그로의 부대는 650명이 된다. 이번 전투는 다른 전투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무작정 돌진하면 바로 패배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그로의 혈족 미니가 전날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루갈드 오르덴이라는 8명의 엄청난 전사들을 가지고 있죠. 이 녀석들은 8명 모두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최강의 전투력으로 여겨집니다. 혼자서 강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자들의 힘도 증폭시켜줍니다. 그래서 동맹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전투 시간이고 오그로는 곧바로 해골 부대를 소환합니다. 곧 해가 뜰 텐데 좋은 생각인지 돈비가 의문을 표했지만 오그로는 해골들을 약간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그로 키치의 부하들에게 주변을 지키라고 명령한 후 해골들을 이끌고 바로 중심으로 향한다. 오그로는 전투를 시작하고 인간들은 해골들의 숫자에 충격을 받는다. 인간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해가 곧 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가 뜨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제 해골들을 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해골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알고 보니 오그로는 그 해골들에게 끈적한 물질을 발라놔제도 싸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해골들은 자리를 지키지만 오그로는 그들을 다른 부대에 지원 보내기로 하고 자신은 남은 병사들을 처치하기로 결심한다. 미친 공격을 준비하면서 오그로는 자신이 중심에 있는 병사들을 처치하면 온 군대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이 한 용사가 다가오는데 그는 지루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있다. 그는 군대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만큼 강하지 않다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용감한 자가 오그로가 힘을 기르는 것을 보자 이 전투가 실제로 흥미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인들은 오그로가 많은 물과 피를 모으는 것을 지켜보며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공격을 퍼부어 모든 사람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싸움 때문에 오그로는 엄청나게 배가 고팠고 그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평범한 아이가 그를 방해하며 다음으로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오그로는 이 남자에 대해 들었고 그의 이름이 필리포, 뼈벌레 용감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칭호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굉장히 야했습니다. 그래서 오그로는 그가 악마 곤충의 신에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는 오그로가 자기 휴가를 망쳤다고 짜증내고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오그로는 그 애가 응석 부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애의 몸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이 애가 진짜 싸울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 필리포는 오그로에게 뭔가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뭔지 알고 싶어 해. 하지만 오그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러다 필리포는 자기에게 이 벌레들이 있어서 자기 축복과 어떤 네크로맨시 관련된 걸 섞을 수 있다고 밝혀. 그는 벌레들을 여기저기 던지며 시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해. 이건 일반 좀비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햇볕을 견딜 수 있거든. 오그로는 이 벌레들이 뭔가 엉망인 생물학적 무기라는 걸 짐작해. 필리포는 브레이브와 히어로의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히어로는 혼자서 훨씬 강하고 그들이 강화하는 전사들도 크게 힘이 강해진다. 하지만 히어로는 최대 10명만 강화할 수 있다. 반면 브레이브는 수백 명을 강화할 수 있다.
그때 필리포가 시체들을 괴물로 변신시키자 오그로는 충격을 받는다. 필리포는 그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오그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찢어버린다. 필리포는 오그로가 그들을 쉽게 부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는다. 그래서 그는 직접 괴물들을 다루기로 결심한다. 전투가 더 치열해지고 이제 필리포는 오그로가 얼마나 빠르게 치유되는지에 놀란다. 필리포는 오그로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뭔가를 사용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지네를 소환한다. 이것은 오그로를 완전히 짓밟고 그 아이는 이 지네가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한다. 그 벌레는 너무 유명해서 자연재해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독이 조금만 닿아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기를 마비시킨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오그로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경탄한다. 오그로의 부하들이 독의 효과가 나타나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에게 포위되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필리포는 애완동물이 오그로의 시체를 끌어오자 칭찬하며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냅니다.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오그로의 시체를 해부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시체를 옮길 사람을 찾아보지만 오그로가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그로의 공격을 간신히 피한 필리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합니다. 오그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필리포는 가짜 시체를 썼다고 추측합니다. 애완동물이 이미 멀리 갔으므로 필리포는 첫 번째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필리포는 그들이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를 원하지만 오그로는 아직 자기 정체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필리포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나라에서 7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개를 끝내기도 전에 오그로가 공격으로 그를 방해한다. 그 아이는 미친 듯한 변이를 겪고 오그로를 밀어낸다. 이제 필리포는 매우 화가 났다. 왜냐하면 오그로가 첫 번째 비밀 무기를 풀기도 전에 이미 두 번째 비밀 무기를 사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완전한 변신을 겪지만 그것은 오그로에게 그를 더 맛있게 보이게 만든다. 그는 좋은 식사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필리포는 오그로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반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건 정말 놀라워. 오그로는 아직 거대한 각성 같은 걸 겪지도 않았어. 오그로는 그 각성이 뭔지 전혀 모르고 필리포는 오그로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오그로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는 그 아이를 말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오그로는 자신만의 버그 변신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는데 필리포는 그걸 믿지 않아. 오그로는 외골격 능력을 이용해 변신하고 필리포는 놀라워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 그들은 하늘에서 싸우게 되고 오그로는 아이를 땅에 처박히게 해. 오그로의 팀은 한 지역을 정리하는 걸 끝냈지만 돈비는 근처에서 뭔가 나쁜 느낌을 받아. 필리포는 즐거웠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설명해. 오그로는 그 아이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자기는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다며 도망쳤어. 오그로는 그 녀석을 쫓아갔지만 필리포 없이 움직이는 시체를 처리해야만 했어. 아이는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오그로는 언젠가 그 아이를 먹어치우겠다고 맹세했어. 돈비는 오그로가 괜찮은 걸 보고 엄청 안심했어. 그는 필리포와 싸우는 동안 자신이 만든 복제품을 작전에 투입했다고 설명했어. 그는 그 복제품에 은밀하게 접근하는 능력을 부여했고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에게 다가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알고 보니 그 복제품이 말을 건넨 사람은 그 나라의 미래 왕이자 왕실 군대의 책임자인 거물이었어. 복제인은 그가 전쟁을 계속할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지휘관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복제인은 그냥 갑옷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복제인이 그 병에 담긴 비밀의 엘프 야기 공주를 치료할 거라고 설명하자 지휘관은 그대로 이성을 잃는다. 복제인은 그들의 군대가 이제 더 이상 헛되이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차갑게 지적한다. 한편 오그로는 미래의 왕을 쉽게 처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왕국이 전력을 다해 엘프들을 쓸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면전은 원하지 않아서 그만두기로 한다. 오그로는 어스티에게 방어벽을 구축해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게 한다. 근처에서 몇몇 인간들은 오그로를 보고 겁에 질리지만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전투는 끝났으니 계속 가라고 더 이상 목숨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더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날 밤 우리는 30명의 파라벨럼 멤버들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말 슬픈 순간이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 세상에는 죽은 자들이 좀비나 유령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화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싸운 용감한 전사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오그로는 특별히 슬프지 않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84일째 되는 날, 우리는 최근의 전투가 모두에게 뛰어난 경험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오그로의 부대에 멋진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부지는 치유의 모든 걸 걸었고 성자 영주로 진화했어요. 이제 그는 쇠필드라는 멋진 성자 영주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오그로의 20번 공격에도 견딜 만큼 튼튼해요. 하부지는 상한 음식을 즐겨 먹어서 구홀이 되었어요. 그녀는 좀비만 먹고 살았고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되는 거죠. 그녀는 남자들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오그로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서워해요. 하지만 그는 하부지의 얼굴 없는 눈에 놀라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부탁해요. 그녀는 원래 직접 전투에 필요한 기술이 없었지만 이제는 전투 지원을 위한 환술 마법에 능한 다담키 종족이 되었어요. 그녀는 유용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오그로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약한 홉고블린들 중 일부까지 레벨업해서 오거가 되었어. 이 녀석들은 놀랍게도 전투에서 죽은 동료들을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했어. 오우거는 엄청 놀랐어. 고블린들은 보통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 녀석들은 죽은 친구들을 애도하고 그걸 동기부여로 삼고 있거든. 코볼트 리더도 레벨업해서 전사 코볼트가 되었어. 이 녀석은 자기가 오우거처럼 무서운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우거는 코스프레를 시작한 마피아 보스 같다고 생각해. 진짜 이름까지 얻었어. 이제부터는 쓰지라고 불러. 늙은 고부자이는 진짜 이름은 특정 레벨에 도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이라고 설명해줬어. 저기 내 진짜 이름을 알면 너한테 마법이나 저주를 걸 수 있어? 자기 진짜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엉덩이를 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볼트 대장이 오그로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는 표시였다. 그래서 오그로는 이제부터 그를 아키타라고 부르기로 한다. 오그로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심한다. 갈 곳이 없는 자들은 오그로의 부하로 임시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포로들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시 부하가 된다는 것은 고블린보다 더 낫다는 뜻이다. 고블린들은 그 발언에 분노하며 상황은 열을 받는다. 오그로는 새 포로가 고블린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자신과 훈련해온 고블린들을 나타난 낯선 이들보다 더 신뢰한다. 오그로는 그 세 사람에게 원한다면 물러설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차라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용병단의 리더와 싸워 이긴다면 지휘권을 넘겨받고 싶어한다. 이 바보들은 덤비가 리더라고 잘못 생각했고 오그로처럼 거대한 오우거가 실제 지휘관이라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린다. 오그로는 덤비를 진정시켜야 하고 이 바보들과 함께 놀아주기로 한다. 오그로는 그들 중 2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싶어하고 그들은 그를 건방지다고 부른다. 그들이 무기를 자랑하자 모두 놀라고 변태인 고부자이라는 녀석이 제정신이 아닌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싸움을 지켜본다. 그는 그들이 구체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대원들 중 일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구체기 무기는 사용자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고 손상되면 스스로 수리됩니다. 오그로는 공격자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그에게 도전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처치합니다. 하지만 오그로가 밀려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고릴라처럼 생긴 이 남자가 자신이 새로운 리더라고 선언하지만 오그로는 그를 날려버립니다. 오그로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몰래 접근한 건 잘했다고 하며 그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반쯤 깨진 남자만 남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그로는 결국 그 남자가 담비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부탁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그로는 그 바보가 바로 앞에서 담비에게 작업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자비하게 그를 때립니다. 시험 기간 중인 멤버들 중 몇몇은 멋져 보이는 종족들이 있지만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고 있어. 오그로는 그 불행한 남자에게 치료를 위해 피를 주지만 그게 결국 그 남자가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고 상황이 매우 어색해져. 결국 오그로의 팀은 50명의 새로운 시험 멤버를 얻게 돼. 시험 멤버들이 오그로의 언데드들과 싸우고 우리는 오그로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았다는 걸 알게 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오그로가 새로 주조공들을 찾아서 대장장이 소녀와 함께 일하게 만들었거든.
작은 남자들은 그녀가 배울 게 많다고 지적하지만 그녀에게 가능성을 보고 있어. 대장장이 소녀는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드워프의 대장장이 기술은 이 세계에서 최고야. 그들은 심지어 미스릴 장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그로는 대장장이 소녀에게 한번 해보라고 부탁해. 오그로는 최근에 합성이라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는 구슬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고 효과는 완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죽음의 혼돈을 사용하여 괴물을 만들었지만 그 녀석은 말을 듣지 않고 미쳐 날뛰어서 결국 처치해야 했습니다. 그는 합성을 사용해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햇빛에 대한 약점과 빛 피해에 대한 약점을 합쳐서 햇빛 피해에 대한 약점을 만들었지만 후회합니다. 85일째, 그들은 기지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천을 우선적으로 개조하여 엘프 동맹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86일째, 오그로는 시험생들을 이용해 합성된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드라마가 줄어들 거야. 하지만 오그로는 자신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87일째, 드워프 대장장이들이 오그로에게 그들의 최고의 작품인 특별한 전쟁 망치를 선물하지만 오그로는 그 망치가 특별한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오구가 태어난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제 그는 숲속을 거닐 때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해. 왜냐하면 생물들이 그에게서 도망가니까. 오그로는 다시 드라이어드와 만나 뭔가를 챙기러 가지만 다른 유령들은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88일째, 오그로는 그들이 작물을 심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가 드라이어드에게 받은 것은 과일과 채소를 위한 마법의 씨앗들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것들보다 더 빨리 자라고 맛도 더 좋으며 영양가도 더 높습니다. 89일째, 몇몇 신병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위층 죄수들도 떠났지만 다미가 그들을 세뇌시키기 전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부에서 왕국과 제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자 엘프 장로는 오그로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이지만 오그로는 그를 초대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장로는 그들의 규칙이 외부인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그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장로는 그의 동생이 오래전에 그들의 규칙을 깨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찾기 위해 숲을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장로는 그들이 돌아올 때 자신의 숲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랐고 그 모든 것은 오그로 덕분이다. 엘프들은 감동을 받아 파티는 계속 이어진다. 그들이 본부로 돌아오자 어스는 벨벳과 카르번클에게 감사의 의미로 마지막 정령석을 파낸다. 오그로는 이 마지막 정령석을 먹고 새로운 능력들이 생긴다. 그 후 오그로는 본격적인 제작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검은 해골의 뼈를 결합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복제 물질을 덧붙인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는 해골 지네를 만든다. 오그로는 그것을 인간 소녀들을 인간 마을로 데려갈 때 탈거드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간 소녀들은 자신들이 쫓겨날까 봐 당황하지만 오그로는 처음 만났을 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들이 남기로 결심하더라도 오그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91일째, 그들은 업그레이드된 온천을 완성합니다. 기사단장은 훈련 중에 빨간 머리 소녀가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녀는 인간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고백합니다. 기사단장은 간섭하지 않지만 오그로는 그녀를 쫓아낼 급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92일째, 소녀들은 마을에서 팔 물건을 준비하며 그 순간 오그로는 이 소녀들이 자신과 함께 지식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93일째, 그들은 모두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파티를 엽니다. 앞서 등장했던 세 바보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며 오그로가 마을에 가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남긴다. 왕국과 제국 모두 낮은 인간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국을 돕기 위해 귀족 가문 출신이 필요하다. 그 짜증나는 빨간색 녀석이 도움을 제안하지만 오그로는 그를 거절한다. 94일째, 오그로는 모든 사람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그들의 임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며 레벨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그로가 아무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95일째, 모두가 길을 떠날 준비를 한다.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고 오그로는 오그로 키치에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자 모든 조가 출발했습니다. 오그로는 숲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되새겨보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엄청나게 강력한 먹잇감들이 그를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2일째 되는 날, 오그로와 일행은 마침내 트라인시티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반인반수들을 매우 관대하게 대해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그로가 해골 장식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타나자 모두들 완전히 미쳐서 싸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경비병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서 오해는 풀립니다. 오그로는 도시에서 일을 처리하고 방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자리를 잡자 그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마을에서 쉬고 있는 동안 그는 그들에게 이 시간을 이용해 여기 있을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한다. 그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지만 그들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전 세대의 고블린에게 납치되어 갇혔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머지 일정은 다른 여자들이 도시에서 물건을 팔며 일하는 동안 빨간 머리 소녀가 오그로에게 길드 건물을 보여주며 등록을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처음 오그로를 보면 그는 다른 오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모두들 깜짝 놀란다. 그래서 오그로는 불필요한 소동을 피하기 위해 모두를 기절시킨다. 불행히도 그가 파라벨럼을 공식 용병팀으로 등록하려 할 때 그 소녀는 이미 충격을 받아 기절한 상태였다. 그래서 보통의 접수원이 없자 이 노인이 나서서 오그로에게 만약 진정한 용병팀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모험가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해결된 후 모두가 상점을 들러서 새 옷을 사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오그로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과거의 인간 모습으로 변장해 섞여들어 정보를 수집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그렇게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오그로는 항상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받아들인다. 식사를 마친 후 오그로는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다. 갑자기 6명의 도둑들에게 둘러싸인다. 다른 사람이라면 바로 혼쭐이 나기 일쑤지만 오그로에게는 그야말로 디저트 같은 존재다. 도둑들을 처치한 후 오그로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얻으며 레벨업한다. 그런데 그 6명이 모두 똑같은 무늬의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수상쩍게 여기기 시작했어. 그 녀석들이 어떤 거물급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녀석들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얼른 그 자리를 뜨려고 했어.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골목 건너편에서 도둑들이 기사 한 명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걸 목격했어. 그 기사는 납치당한 사람의 몸값으로 그들이 요구한 돈을 가져왔지. 하지만 갑자기 도둑들은 몸값의 3배가 넘는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어. 아니면 공주를 심하게 해치겠다고 위협했지. 오그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평소 같았으면 도왔을 거야. 하지만 공주를 납치하는 건 정치적인 악몽이기 때문에 그는 그 복잡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기사들이 도둑들이 공주를 놓아주지 않는 걸 깨닫고 되돌려 싸우려고 하지만 결국 기습당해 감자처럼 땅에 떨어지게 돼. 도둑들은 기사를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오그로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오그로는 나타나서 그들을 모두 기절시켜. 그들이 현장에서 안전한 거리로 멀어지자 오그로는 소년을 내려놓고 소년은 오그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 자식들이 살아남게 한 걸 비난해. 오그로는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절대 안 해. 그리고 구세주에게 욕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오그로는 소년의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려. 그런 다음 그는 소년에게 아직 그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그가 대중에게 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오그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정말 진지한 제안임을 확실히 하려고 그는 자신의 진짜 오거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에게 이 제안이 농담이 아님을 알린다. 소년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그는 오그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다. 다시 연결된 후 소년은 문제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놓는다. 그와 공주님은 며칠 전에 이 마을에 도착했지만 안전을 위해 그녀의 도착을 비밀로 해두었다. 하지만 이 공주님은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버려서 결국 그녀는 범죄자들 손에 들어가게 된다. 오그로는 소년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며 이미 그 범죄자들의 본거지 위치를 파악해두었다고 한다. 기사님은 믿을 수 없겠지만 오그로는 자신이 때려눕힌 도둑들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은신처가 완전 외딴 곳에 있는 낡고 버려진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오그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기지를 타겟으로 삼고 도둑들을 모두 처치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침입하자 그들은 뒷방에 갇힌 공주를 발견합니다. 기사가 그녀의 안녕을 확인하는 동안 오그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발견하고 이 모든 납치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임을 밝혀냅니다. 밖에 나가자 그들은 도둑들의 은신처에 불을 지르고 그 건물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오그로는 기사에게 이 모든 일을 절대로 공론화하지 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최소한 왕에게 보고는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그로가 부탁을 들어줬고 그 기사를 최면 걸어서 입 다물게 했어. 다음 날 오그로는 세이지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돼. 새로운 세대의 고블린들이 무사히 배달되었대. 오그로는 그 소식에 기뻐하지만 오늘은 여자들이 자신과 계속 함께할지 알게 되는 날이야. 그래서 좀 긴장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이미 자기에게 중독되었으니까 절대 자길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야. 모두 동굴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지만 떠나기 직전에 며칠 전에 공주가 오그로를 멈춰 세우며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해.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고 그가 용병단체의 리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해.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왕국의 수도로 호위해주길 원해. 그동안 오그로는 그녀의 말투에 엄청 감명을 받았어. 그녀는 보기보다 훨씬 성숙하게 말하고 무서운 오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마치 그녀의 카리스마가 최고치에 도달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해도 오그로는 여전히 그녀를 거절해. 그는 다른 계획이 있고 공주님은 이미 보디가드들로 꽉 차 있거든. 공주님은 반격하며 그녀의 보디가드들은 너무 지루하다며 자신 옆에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말해. 오그로는 그녀의 일행과 왜 막대기를 들고 있는지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듣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했다. 기사가 나서서 그가 그 일을 맡으면 금판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공주를 도울 수 없다면 강제로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금판 보상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여자들이 오그로에게 그 호위 임무를 맡으라고 끝없이 조른다. 보통 일반적인 호위 임무는 1만 골드 정도인데 이 금판은 무려 100만 골드 가치다. 정말 좋은 거래다. 그래서 오그로는 어차피 왕국 수도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수락한다. 하지만 떠나려는 순간 오그로는 공주를 지키는 경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고 불길한 기분을 느낀다. 알고 보니 공주는 경호원들을 버리고 혼자 온 거였고 지금 기사들이 그녀를 찾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그로가 이런 상황에서 공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들키면 쉽게 납치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계약을 맺었으니 약속을 지켜 그녀를 호위해야 해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파기할 수 없거든요. 여행 중에 공주는 그들이 타고 있는 해골지네와 멀리서 보이는 동물들에 대해 온갖 질문을 오그로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그로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로 결정합니다. 그와 다미는 동물을 잡아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해골지네의 외형까지 꾸며서 덜 무섭게 만들어요. 하지만 공주가 너무 까다로워서 골치가 많아요.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하고 마차에서 뛰어내릴 뻔하기도 하고 요리하는 쌍둥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그로는 그녀를 제대로 훈계해서 한 번쯤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해. 여행은 계속되고 그들은 거북이 뱀의 둥지를 발견해. 오그로는 신선한 뱀 고기를 손에 넣고 싶어서 신이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뱀을 둥지에서 빼는데 도와주려 하지 않아. 그래서 오그로는 자신만의 지구 마법을 써서 모든 뱀을 혼자서 꺼내야 해. 그 뱀들을 다 꺼내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처치하며 쌍둥이에게 잔치를 위한 소스를 준비하라고 말해. 그리고 오그로의 훈계 덕분에 공주가 드디어 예의를 배우게 된 것 같아. 그녀는 이전에 그들과 장난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쌍둥이들을 도와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제안해. 오그로는 공주가 드디어 팀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걸 보고 신나 있어. 그리고 준비가 되자 그들은 모두 앉아서 또 다른 멋진 만찬을 즐깁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마차에 올라타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그로는 그녀의 성격 변화가 마음에 들어 공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몇 마일을 이동한 후 잠깐 쉬기로 하고 오그로는 기사에게 아침 훈련에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이 재미있어 보이자 공주는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훈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공주가 다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공주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될 거라며 반박합니다. 결국 오그로는 그녀도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훈련을 하고 오그로는 두 사람에 대해 몇 가지를 배운다. 그날 늦게 그들은 다음 날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산을 지나간다. 산을 가로지르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사님은 안전을 위해 강을 따라 우회하는 길을 제안한다. 산 절벽을 따라가는 길은 이 팔레즈 독수리들 때문에 위험하다. 하지만 오그로는 그 독수리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기사가 설명하면서 이 독수리들이 산길에서 가장 강한 날개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번개처럼 날고 독이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그 산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그로는 강력한 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사냥을 결심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협곡을 통과했고 오그로는 일반 독수리들을 쉽게 해치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으로 튀긴 독수리를 먹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오그로는 모두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가 말할 때까지 마차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그로가 이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소식을 들은 지 1시간이나 지났고 몇몇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미는 오그로가 옥독수리를 쓰러뜨릴 실력에 대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령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오그로가 죽더라도 그녀는 직접 나가서 그 새를 죽여 복수하거나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는 걸 깨닫고 전투가 끝났는지 확인하려고 커튼을 활짝 열어본다. 하지만 그들은 오그로가 팔을 잃었고 그 옥새가 여전히 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하지만 오그로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그 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진지해지기로 결심한 그는 잘린 팔을 집어먹어서 재생한다. 그리고 변신을 한 후 그 새를 한 방에 처치한다. 새가 죽은 후 오그로는 그 안에서 영혼석을 발견하는데 이건 매우 희귀한 아이템이라고 한다. 소녀들은 그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 값이 한 나라의 금값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 후 오그로는 그 옥새 고기를 먹고 많은 새로운 스킬과 전혀 다른 변신을 얻는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살펴보던 중 공주가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녀는 오그로가 한참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왜 항상 자신이 처치한 모든 것을 먹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그로는 이미 과거 생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지만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치한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그가 죽인 모든 영혼의 무게와 원한을 짊어지고 그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109일째에 우리 일행은 한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의 사람들은 오그로를 보고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들만 사는 곳에서는 오그로가 반인반수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루베리아가 자신의 가문 문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렇게 일행은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마을의 가장 끝자락, 거대한 폭포로 안내받습니다. 하루 종일 온천에서 쉬고 난 후 마을은 그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파티를 엽니다. 그들의 환대에 감사하며 오그로는 술을 꺼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한 마을 사람이 너무 흥분해서 다미의 분노를 맛봅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오그로는 술 마시기 시합을 제안하고 우승자에게는 은접시 4개가 상품으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오그로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모두들 그를 이기려다가 정신을 잃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은 사이 오그로는 생선을 먹고 놀라운 능력을 얻습니다. 110일째 되는 날 그들은 마을을 떠나고 오그로는 쌍둥이들이 좀 창백해 보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그로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루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111일째 모두가 충격에 빠져 오그로에게 수레를 멈추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쌍둥이가 오그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오그로는 깜짝 놀라 가브제이에게 연락을 한다.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쌍둥이의 배가 빨리 부풀어 오르자 오그로는 쌍둥이를 돌아가게 하면 괜찮을지 고민하지만 가브제이는 그들이 제때 도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오그로의 아이들이 쌍둥이의 배에서 영양분을 빼앗고 있으며 이제 곧 태어날 것이다. 만약 쌍둥이가 오거라면 괜찮겠지만 인간의 몸은 너무 작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배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 마을까지 돌아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그로는 근처 출산 장소를 찾기 시작해. 쌍둥이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지만 오그로에게 걱정 말라고 하고 곧 아이들을 낳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잠시 후 쌍둥이가 너무 말라 보이자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해. 걔네는 엄청 약해지고 있고 연금술사의 생명의 무약도 전혀 효과가 없어. 걔네는 버틸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해. 바로 그때 오그로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려. 쌍둥이에게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오그로는 자신의 팔을 그냥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말한다.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요리할 시간은 없으니까 원시적으로 먹어야 한다. 쌍둥이는 오그로가 그런 고통을 겪게 두지 않으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팔을 재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소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그로는 자신의 살을 한 입 빼어 물고 그들에게 직접 먹인다. 그는 나중에 그들이 자신을 미워해도 좋다고 하지만 그들이나 그들의 아이들이 죽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먹인 후 오그로는 괜찮은 동굴을 찾는다. 그곳에는 곰들이 쉬고 있지만 오그로는 3명의 군주들에게 그것들을 처리하게 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임시 침대를 만들지만
그 여자아이들의 배는 너무 커서 터질 것만 같아. 오그로는 자신의 치유 능력과 마취를 이용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만 그가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해. 결국 한 명의 배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오그로는 그의 혈액미니 하나를 사용해 세이지에게 업데이트를 보낸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이 그들의 팀에 유용할 거라고 말하며 세이지가 잘 지켜보길 원한다. 그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재우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수술용 칼을 만든다. 그는 계속 치유하고 마취를 유지하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오그로는 수술을 시작한다. 한참 후 우리는 쌍둥이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을 보게 된다. 오그로의 혈액과 능력 덕분에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쌍둥이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다. 오그로는 쌍둥이를 잃지 않아서 기쁘고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공주는 아기 중 하나를 안고는 그들이 원숭이 같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다고 한다. 그때 바로 고부자이는 아기들을 보자고 스트레이업 요청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아기들이 어떤 혼혈 오그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이다. 결국 고부자이가 맞았는데 두 아기 모두 뿔이 나 있었다. 그래서 고부자이는 아기들이 아직 어릴 때 뿔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 암탉이 반인반수 아이를 낳으면 보통은 아버지의 종족을 담지만 100만 분의 1이지만 혼혈이라는 특별한 종족이 등장할 수 있다. 이 혼혈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두 종족 모두 이들을 불쾌하게 여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로운 괴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오그로는 고부자이가 그에게 전달한 모든 지식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만약 그의 아이들이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괴물로 변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세이지도 그를 지지하며 파라벨룸의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의 아이들에게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그들이 몸에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그로는 아마도 그가 자신 안에 구슬과 용의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그들은 소녀는 오로, 소녀는 아르젠토라고 이름을 짓기로 한다. 쌍둥이인 펠리시아와 알마는 잘 지내고 있고 오그로는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온 것을 칭찬한다. 그는 이제부터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하며 모두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 112일째, 오그로는 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나게 강한 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혼자서 탐험을 떠납니다. 얼마 후 그는 흰 사슴이라고 이름 붙인 괴물과 마주칩니다. 보는 순간 오그로는 그것이 보스급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도 이길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오랜만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오히려 흥분합니다. 오그로는 맹렬하게 공격하지만 괴물은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괴물은 뿔을 떨구고 도망칩니다. 오그로는 뿔을 먹고 강력한 능력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자식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탐험하던 중 오그로는 이 합동 부대를 만납니다. 인간과 반인간들로 구성된 이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그로는 이 팀이 엄청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이 이 세계에서 본 가장 강력한 집단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맹렬하게 저항하는 보스 몬스터입니다. 그들은 여러 마리의 짐승들을 쓰러뜨렸지만 이제 보스가 엄청난 위력의 마법 공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 오그로는 자신의 새로운 팔무기로 그 엄청난 괴수를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오그로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망설였지만 그들을 구하고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거대한 몬스터를 자신의 보관함에 넣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자 그는 그룹의 주의를 돌립니다. 한 인간이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오그로에게 생각하게 만든다. 오그로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보스를 처치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오그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뭔가 있어 보이며 그가 결국 승리했을 거라고 믿게 된다. 그때 오그로는 싸움에서 버텨낸 그에게 칭찬을 한다. 오그로는 그들을 잡아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자신이 누군가의 명령으로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몬스터의 시체를 가져가도 되는지 묻고 그 대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이 동의하자 오그로는 몬스터를 챙기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그 남자는 오그로 같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완전히 놀란다. 오그로가 아직 전설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여자애는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수한 공포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죽음의 목소리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그로와 싸우려 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보스를 물리치고 더 강해진 후 결국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거였어요. 오그로는 결국 동굴로 돌아가요. 아이는 이미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모두들 그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그로는 그들을 천재라고 불러요. 그는 그들에게 사슴뿔을 먹이고 그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 걸 바로 알아차려요. 오그로와 빨간 머리 여자도 먹어보지만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기호가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얻게 되자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이걸 봐. 일은 단지 작은 조각만으로도 이루어졌어. 이제 오그로는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어. 이 흰사슴이 지금 그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그날 밤, 오그로의 레벨은 다시 한계를 넘어가고 그는 또 다른 진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이제 그는 사도군주라는 멸종된 종으로 변할 수 있어. 오그로는 결심하고 그는 진명을 얻게 돼 야딘 도지라고. 본래라면 그도 능력을 얻게 되지만 아직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능력을 얻을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오그로의 부하 8명이 악마 장군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오그로의 새로운 진화에 충격을 받는다.